저는 이제 편집자로서 소설이나 다른 콘텐츠를 소비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독자이자 생산자 그리고 유저인데요. 요즘 소설 보면은 뭐 소설 속의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뭐 백인 남성이다. 그리고 뭐 이성애자고 중산층이다. 이러면은 일단 좀 보기 싫은데? 라든지 여기서 별거 뭐 더 얻을 게 뭐가 있을까? 라든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보다는 그렇게 1세계 서구를 다루는 것보다는 점점 더 제3세계 아시안 여성이라든지 퀴어, 뭐 이민자 뭐 등등 이렇게 더 소수자성을 다루는 정체성이 그렇게 발휘되는 작품들에 훨씬 눈이 많이 가서요. 그런 내용들을 훨씬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구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의 이야기에서 훨씬 재밌다, 더 큰 에너지가 있다, 폭발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게 딱 부장이랑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께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 너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 읽을 때 아니면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볼 때도 담론적인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1세계 작품들 말고 제3세계 민족이나 국가의 작품을 더 재미있게 보게 되는 이런 현상 같은 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렇게 담론적으로 적용을 해서 작품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못된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우선 그 담론을 적용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약간의 토를 달면은 그게 문학 작품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먼저 작품 자체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나름의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더 좀 분석해 가지고 설득력을 높이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필요한 담론을 끌어들이는 거지 담론을 적용해서 뭐 감사할 필요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솔직히 말하면 백인 남녀라든가 이성애자들이라든가 요즘 나오는 서양 소설을 너무 안 읽어서 그게 어떤지 지금 판단은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시아에서만 보더라도 가령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많이 사회가 다르잖아요. 한때는 일본 문학이 훨씬 앞질렀다 그랬다가 요즘은 우리 독자들도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1988년에 일본에 갔을 때 주로 이제 이와나미 쇼땡, 이와나미 출판사 주변에 진보적인 작가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때 이제 노마 히로시 선생이라고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일본 문학은 언어의 힘을 상실했다. 88년도에 이미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가 이제 황석영 소설이라든가 이런 게 일본에 소개되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면서 이 황석영의 소설을 보면은 언어의 힘이 살아있다. 한국 소설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그 뭐 예외적인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겠지만은 크게 봤을 때 일본에서는 그 언어의 힘이 그 사이에 크게 회복된 것 같지 않고 한국은 소설 망했다고 하는 우리 평론가들도 많지만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한국 소설은 한국 문학은 지금 그야말로 살아있고 언어의 힘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뭐 일본 문학도 더 들여다보면은 그게 이제 꼭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작품들도 있을 수 있죠. 중국 문학은 또 성격이 다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할 수는 없지만은 수영 씨 얘기하는 대로 우리 문학은 점점 재밌어지거나 적어도 그 활기를 유지하고 있고 소위 제1세계 일본도 이제 엉거주춤하게 거기 걸쳐 있잖아요. 그쪽의 주류 문학은 확실히 재미가 덜해지지 않나 이런 느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제가 이 자리에 어떤 종류의 입장, 어떤 정답 이걸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세계의 주류 문학이라고 할 만한 중년 남성의 시각으로 쓰여지는 작품들이 어떠냐라는 것보다도 지난 세기 예전의 1세계 고전들에 대한 평가 자체까지도 조금 더 다시 읽기 같은 걸 하면서 오히려 조금 폄하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또
오히려 편협해지는 길이 아니냐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쓰신 것처럼 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풍조에 동조를 안 해요. 서양 사람들조차 네. 자기네 고전들, 명작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뭐 그 날 갖다 읽을 필요 없다. 그 말하는 거는 자기들의 이제 선대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유산을 차버리는 거라고 보고 네. 거기에 동조해 가지고 우리도 서양의 백인 문학이다, 주류 문학이다 해가지고 도매금으로 넘기는 거는 현대 서양 지식인들의 한테 노란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 현대의 지식인들의 다수가 그런 놀이를 하느냐? 나는 이제 그 전에 서양 문학 얘기하면서 이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오랑캐를 써서 오랑캐를 제어한다. 우리 이제 동아시아 역사에 있는 표현인데. 상해 고전이 무슨 제국주의 문학이다, 뭐 식민주의 문학이다 이렇게 나쁘게만 간단히 얘기하지 말고 그 작품들을 진짜 위대한 작품들을 들여다 보면은 현재 서양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게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비판이 들어 있어요. 한 작품 안에. 내 경우에는 그런 작업을 좀 집중적으로 한 게 로렌스 연구잖아요. 근데 로렌스만 아니죠. 뭐. 그것을 우리가 쉽게 외면하지 말고 거기서 그런 요소를 우리가 찾아내서 활용하자. 그래서 저들 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를 제어하게 하자. 이제 이런 걸 썼는데 서양 사람들이 지금 소위 최신 풍조가 무슨 정전이라는 건 없다느니 명작이 무슨 따로 있냐. 명작이나 뭐 통속적인 문헌이나 똑같이 봐야 된다.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근데 똑같이 보고 문화현상으로 분석해서 얻는 바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게 옛날의 고전들을 제대로 읽으면은 자기들의 지금 삶에 대한 타격이 되니까, 불편하니까. 이거를 외면하는 길이고, 더더군다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자기들이 개돼지 취급했던 민중들이 지금 점점 깨어나고 경제도 발전되면서 서양 문학도 읽고 잘 이해해서 옛날에는 그냥 뭐 셰익스피어가 위대하다 그러니까 기죽어서 식민 통치에 따라왔는데 지금은 직접 셰익스피어도 읽고 괴테도 읽고 로렌스도 읽고서 야 셰익스피어나 괴테나 로렌스 읽어보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예방하는 거죠. 뭐 정전이란 건 원래 원래 없는 거다. 뭐 셰익스피어나 오늘날 무슨 저 신문 소설이나 무슨 똑같은 거지. 그거를 뭐 어떤 거는 고전이라고 막 그러고 어떤 건 아니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낡은 사고방식이라 그러는데 나는 그게 새로운 독법을 빙자해가지고 지들이 생산한 유산이 오늘날 자기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비판에 제3세계 민중이 영향받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아까 노란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문학연구자 포함해서 내가 보기에는 참 노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연구자들, 문학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문화 연구 같은 경우에도 정전이 문화 연구라는 게 그게 20세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학문인데 학문으로서는 그건 그대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연구지만은 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문학 연구는 문화 연구로 대체돼야 된다. 뭐 하는 거는 나는 그거는 직무유기고 우리나라 지식인이라면은 그건 남들의 장단에 노란하고 있는 꼴이라고 봐요. 이 근대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이 책을 나오는 이 담론들이 너무 여러 가지라서 그거를 원래 이제 이 책은 이런 의도로 집필했습니다 같은 저자의 말씀 같은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뿐만 아니라 담론 차원에서도 이거를 설명을 여러 단위의 여러 공간적인 단위, 그다음에 시간적인 단위로도 여러 단위로 얘기할 수 있는
책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중과제론도 있고 분단체제론도 있고 그 변혁적 중도주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런 게 처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설명하자면은 그게 다 차원이 다른 담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일 추상 수준이 높고 추상 수준이 높다는 거는 추상적인 면이 강한 대신에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대의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 과제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중에서는 제일 추상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근대 전체에 해당되는데 근대라는 게 이제 처음 자본주의가 발생할 때는 서구의 한쪽 구석에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세계 전체를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이중과제로는 지금은 지구 곳곳에서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어야지 맞지.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인 담론으로만 할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적용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한반도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게 분단체제론이에요. 그리고 그 분단체제론이 남한 사회, 한국 사회의 실천 노선이랄까? 정치 중심이 되지만은 실행 노선, 변혁적 중도주의가 됩니다. 근련에 와서 내가 이걸 조금 확장을 해서 이 책의 2장인가? 2장이죠. 3.1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제시대를 되돌아보면서 그때도 변혁적 중도주의라고 부를 만한 노선이 있었다. 있을 뿐 아니라 그게 이제 확실한 중심 세력이 못 됐다 뿐이지 그 이념이 가장 원만하고 정당한 것이 아니었겠냐. 그래서 뭐 도산 안차호 선생이라든가 만해 한용운, 벽초, 홍명희, 소왕, 조영은 이런 분들을 예를 들었어요. 몽양, 여운형. 그래서 조금 그 확장되긴 했지만은 원래는 분단 시대에 북한은 좀 전혀 케이스가 좀 다르고 남한의 경우에 분단 체제론이 제대로 적용돼서 분단 체제 극복을 하려면은 변혁적 중도주의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게 되게 궁금했었고 이거를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해서 듣고 시작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읽기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고 전 세계로는 이중과제론 한반도 차원에서는 분단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체제화된 것이 그렇죠. 체제화된 분단. 체제화된 분단이 중요하고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그걸 차원에. 극복하려면은 적어도 남한의 경우에는 변혁적 중도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원래 변혁하고 중도는 이게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상충하는 말이에요. 혁명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중도를 해야 된다. 자칫하면은 이런 말장난처럼 들리는데. 근데 원래 모순이 약간 있는 듯해야 재미있는 이론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미있으라고 일부러 모순 있는 개념을 내가 나열한 건 아니고 적용되는 차원이 달라요. 변혁이라는 거는 한반도 체제, 한반도 전체의 분단 체제를 변혁하자는 것이고 중도주의라는 거는 그 변혁을 위해서 남한 내부에서 이 변혁 작업에 안 맞는 온갖 단순 논리, 좌든 우든 이거를 좀 우리가 벗어나서 광범위한 중도 세력을 만들자 하는 거니까. 되게 이해가 잘 되네요. 이제 그 사실은 변혁적 중도주의 관련해서는 선생님께서 그 객관식 정답 맞히기처럼 속어법으로 얘기를 해주신 게 사실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 챕터를 보면은 변혁적 중도주의가 그래서 뭔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이거는 아니지. 거기에 오케이. 그리고 이 부분은 아니지 했을 때 여기에 내가 속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마치 북한 체제가 없는 듯이 생각하는 뭐 마치 남한 사회가 이제 독립된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소거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아까 그 질문 1번 질문 같은 거랑 좀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입장이 나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고 그거는 좀 우리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손발이 묶여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혁적 중도주의에서 얘기하는 다른 것들이 다 소거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상식적이지 않나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 논리적으로 설득이 됐던 거여서
이 변혁적 중도주의 부분, 그 속어법으로 설명하는 그 부분들은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는 쉽게 말해서 네. 우리가 선다형 시험 네. 칠 때 찍는 네. 기술 있죠. 아닌 거 이렇게 찍다. 네네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소영 씨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니까 내가 용기를 얻어서 한마디 더 붙이는데, 구장은 촛불혁명 이전에 쓴 거잖아요. 네. 구장은. 근데 이제 촛불을 거치고 나서도 내가 변혁적 중도주의를 계속 하면서, 그때 촛불 광장에 모인 시민들 데리고 그런 식의 소거법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들이 소거를 많이 했어요. 집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 낡은 그런 과격한 논리, 단순 논리를 가지고 연설하는 사람들은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네네. 예. 자리에 나가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개념이 없고 그 용어가 없다 뿐이지, 이미 우리는 촛불 대항쟁을 겪으면서 변혁적 중도주의 외에는 답이 없다 하는 암묵적인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도부가 따로 있고 뭐 따라와라라든지 이 선명한 이론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에는 다 동의를 안 그 했던 것 촛불 같거든요. 집회라는 게 처음에 민주노총이 이제 시작을 한 거네요. 근데 민주노총 연사들이 환영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깃발도 되게 재미난 깃발들이 많았고. 그분들은 굉장히 서운해해요. 서운했어요, 그때도. 내가 알기로는. 그러나, 그 이제 내식으로 표현하면은, 군중이 직감적으로 판단하기는 이 민주노총의 지도 노선은 변혁적 중도주의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뭐 사실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단어를 알지 못한 채로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럼요. 예, 그러니까 다소 아전인수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